Joseph Chun. Shortly after President Obama announced a move to normalize relations with Cuba, I traveled there, this time frozen socialist island. But a first Cuban I met in Cuba. Korean diaspora. Is this your name, Imunjo? My husband. Korean surrounded by his Cuban comrades of the Communist Party. How could this be? While Fidel Castro was in the mountains, in the city, there was clandestine group. Jerónimo was part of that. Él luchó por la revolución cubana, a favor de la revolución cubana. 꿈에나 그려볼 수 있었던 조국. 이제야 부모들이 그렇게도 가보고 싶어했던 조국의 땅내음을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울먹하면서 아버님 말씀을 제가 너무 안 들은 것 같아요. 전체성을 지켜야 된다. Jerónimo hizo unir a todos los coreanos de distintos pueblos. Como mismo se dedicó principio a trabajar para el gobierno, con ese mismo entusiasmo, se dedicó a trabajar por la asociación. 나는 이문조입니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년 말에 헤로니모가 국내에서 개봉을 했어요. 근데 같은 날 겨울왕국도 같이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만약 내 영화가 10만, 50만, 100만 혹은 니마 내 강을 건너지마 혹은 유명한 다른 다큐멘터리처럼 몇백만의 관객이 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본 적도 사실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관객은 이렇게 동원하지 못했지만 저는 적어도 하나의 키워드를 헤로니모가 우리 국민에게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요. 혹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디아스포라는 이런 뜻입니다.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떠나 다른 곳,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으로 흩어진 역사적 현상을 디아스포라라고 일컬었는데 그 이후 사회과학적으로는 디아스포라가 유태인뿐만 아니고 다른 민족에게도 적용을 시켜서 이 단어를 시작했어요. 고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는 모든 민족. 여러분은 혹시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살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와 같은 민족에서 출발했지만 한반도 밖에서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의 현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들이 만약 한반도 밖에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은 과연 그들이 품고 사는 한인 정체성이란 본국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헤로니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제가 헤로니모라는 캐릭터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저의 내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배경은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4단계로 나눠집니다. 한국인으로서 저의 정체성, 그 다음은 제가 재미한인으로서의 한국 정체성,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다음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이 단계를 통해서 제가 헤로니모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여정에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 여러분 다 한국인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나가서 사셨거나 혹은 앞으로 나가서 사실 계획이 없으신 이상 한국인으로 계속 한국인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저 역시 한국인이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제가 만 3살 때 한국에 와가지고 고3이 되는 해까지 한국에서 줄곧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이런 디아스포라 혹은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도 자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주위에. 저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시험지역, 고등학교, 제가 외국인 학교로 고2 때 전학 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학급에서 외국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외국인 학생 친구가 있었나요? 한 번이라도?
혹은 여러분과 피부 색깔이 틀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나요? 네, 저도 한 번도 없었어요. 한국은 다양성이 결여된 나라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교과서에서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것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묘사되는 걸 배운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혈주의, 어떻게 보면은 저거는 좋은 말인데 저거에 상반되지 않지만 조금 저걸 부정적으로 묘사한 게 인종차별주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다양성이 결여된 나라인가 궁금해서 구글 위키피디아에 세계에서 다양성이 가장 결여된 나라를 쳐봤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다양성이 결여된 나라로 2위를 했습니다.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 북한입니다. 네, 세계에서 다양성 Ethnic Cultural Diversity Level, 그러니까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가장 결여된 나라, 거기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그 다음 북한입니다. 10년 전에 데이터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문화적, 인종적 지표로 계산한 세계 다양성을 계산해 보니까 한반도가 세계에서 꼴찌에서 1, 2위였었어요. 과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환경적 배경이 결여됐다는 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저의 한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 인생에서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사실 아버지가 저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한번 너는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미국에 가서 살래? 혹은 너는 한국 고등학교에서 지금처럼 줄곧 자라날래? 그래서 그때 막 고민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어떤 사람의 권유로 죽은 시인의 사회는 영화를 봤는데 그것을 보고 Carpe Diem, 여기서 Carpe Diem이 나오거든요. Seize the day. 지금 이 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미국을 가기로 택했습니다. 네,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런 선택권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행운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미국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는 다수의 일원에서 소수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내가 한국에서 소수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가면은, 중학교를 가면, 초등학교를 가면 다 나와 똑같이 생긴 친구들이 있고 나는 한국인으로서 내가 떳떳하게 발언할 수 있고 내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내 생김새나 혹은 내 피부색이 노출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고, 하지만 그와 정반대의 경험이 미국에서는 존재하는 거였어요. 다수의 일원이었다 소수의 일원이 되는 경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던 제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험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느꼈었던 거는 내가 만약 미국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해서 미국에 왔으면은 나한테는 아마 앞으로 두 개의 선택권이 주어지겠다. 첫 번째, 내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미국인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기대를 하는 것, 혹은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최대한 미국화, 주류화, 최대한 백인화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되게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미국에 아예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최대한 미국화 되려고 노력하시겠어요? 아니면은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기대할 뿐이시겠어요? 이런 문제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미국 대학을 딱 갔는데 대학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제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정체성 중에 갈팡질팡하던 거에 해결책을 제시를 했었어요. LA 폭동 사건에서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92년도에 LA 폭동 사건이 굉장히 크게 터졌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이 사건이 흑백 갈등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흑백 갈등 사이에 잊혀진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주에 사는, 특히 LA에 사는 한인들이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께 LA 폭동 사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행인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반대편 고속도로에서 흑인이 16명의 백인 경찰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구타를 당하는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비디오 카메라를 꺼내서 이 장면을 촬영을 했어요. 이걸 다음날 주류 언론에 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류 언론에서 이거를 그날 아침에 보도를 했죠.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미국에 정말 많은 인권 그리고 특히 흑인 인권 단체들이 일어나서 이제 외쳤습니다. 저거 봐라.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공권력에 차별받는 사건이 이렇게 버젓이하게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주류 사회의 그런 차별 정책 혹은 개개인들의 인종차별주의적인 성향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막 이게 사실 대화가 굉장히 공론화가 돼 있었어요. 건강하게. 막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건의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건은 그동안 존재했었던 미국 내 공권력 혹은 백인 경찰들이 소수민족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건이 굉장히 건강하게 공론화되던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미국 언론에서 이 비디오를 몇 주간 계속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정치 음모론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의 사건을 덮기 위해서 다른 더 충격적인 사건을 한다. 이건 사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 혹은 인권 운동가들의 주장인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첫째 사건을 덮기 위해서 두 번째 사건을 굉장히 극대화시켰다고 해요. 갑자기 그전에는 공권력에 대한 차별 정책 혹은 인종차별주의적인 공론화가 되던 시점에 갑자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흑인 갈등으로 이게 비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까지 물론 안 좋았었던 한흑 관계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1년 뒤에 아까 한 명의 흑인 로드니 킹이 16명의 백인 경찰들부터 막 구타당한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 4명의 경찰이 기소가 됐었는데 무죄로 다 풀려났어요. 이 4명의 경찰에게 무죄 판정을 내리고 나서 그 후 72시간 동안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이 완전히 불바다가 됐어요. 1992년 오늘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발단은 이날 있었던 재판 결과 1년 전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을 폭행한 백인 경찰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격분한 흑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불을 지르고 상점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Demonstrations in America. It's the largest demonstrations in America. They're carried out by your parents who don't speak a fucking English. And you guys pretend it. That's when I really won't again. I feel a free American. 충격적이죠, 그렇죠? 실제 그 배심원들이 이 4명의 경찰에게 무죄 판정을 내리고 나서 그 후 72시간 동안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이 완전히 불바다가 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예, 상점이 다 불타오르고 모든 상점 주인들이 강탈당하고 사람도 죽고 72시간 동안 공권력, 경찰 부대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코리아타운 바로 옆에 여러분 베벌리힐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비싼 동네 있잖아요.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70일 이 시간 동안 여기만 지키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 멀리서 불타오르는 코리아타운의 사람들 서로 폭행하고 싸우고 그런 거는 버젓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한인들을 위해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인 주인들이 직접 총을 들고 와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미국 언론에서는 또 저거를 보도를 하면서 저 사람들 총 라이센스 있는지 검사해봐야 된다. 저 무법자들 봐라. 여기서 LA 시내 한복판에서 저렇게 총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인들 어떻게 보면 범법자로 이렇게 비치는 그런 굉장히 편향된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저 할아버지 영상 있잖아요. 저는 저기서 제가 저 카메라를 촬영한 건데 저 할아버지를 학생으로서 저기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내가 과연 한국인이 돼야 되냐 혹은 미국인이 돼야 되냐 이런 갈팡질팡을 하다가 LA 폭동 사건을 통해서 재미 한인이 되어야겠다. 코리안 아메리칸이 돼야겠다. 그 말인즉 미국 내 책임 있는 소수 민족이 돼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여러분께 LA 폭동 사건을 소개를 하면서 한인이 순전히 피해자였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주장이었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백인들을 보면서 미국에서 레이시스트라고 욕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도 굉장히 레이시스트였어요. 한인 상점 주인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주류 좀 있는 사람 혹은 백인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잘해줬지만 우리가 종업원으로 사용하는 혹은 우리의 손님인 다른 소수민족, 라틴 계열, 흑인 계열 혹은 다른 동남아 계열 이분들은 굉장히 무시했었어요. 오랫동안. 거기에서 늘 마찰이 있었고 이게 더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식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인종차별주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공동체적 의식이 결여가 됐었어요. 여러분 70년, 80년, 90년대 미국 간 친구들 혹시 알아요? 혹은 엄마 친구, 엄마 아빠 친구들 보시면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뭐였을까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좋은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교로 보내서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게 아메리칸 드림이었어요. 미국에 가서 내가 책임 있는 성숙한 미국 시민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사람은 사실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자각을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아메리칸 드림의 definition, 정의가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자아 성찰이 이뤄지고 두 번째, 권력 신장. 당시 LA 폭동 사건이 터졌을 때 공직에 선출된 재미 한인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를 나와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 언론의 중요성을 그때 굉장히 절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디어에 나가서 진출을 해서 편향되지 않은 보도를 해야겠다. 우리 소수민족을 대변하는 그런 직업군을 가져야겠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커뮤니티와 우리가 화합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코리안 아메리칸 사이키, 이런 심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경제적 안정성과 생존에서 미국 시민의 책임 있는 소수민족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어요.